아들아, 내 아들아,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제발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거라. 내 아들아. 안녕하세요. 따뜻한 옛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야담 라디오입니다. 오늘도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옛날 옛적 한양 근처 어느 고을에 대대로 관아의 서리 일을 맡아온 김진사 댁이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두 아들을 두었는데 큰아들 경유는 32살, 작은아들 도현은 25살이었지요. 경유는 아버지를 닮아 말수가 적고 성실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논밭을 살피고 문중일까지 도맡아 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경윤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런 아들을 둔 김진사는 복이 많구먼. 하지만 집안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1년 전 작은 아들 도현이 집을 떠난 것이지요. 경윤은 평생 아버지의 뜻을 따르며 살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경윤은 장남이라는 이유로 많은 것을 참아야 했지요. 동생 도현이 말썽을 부려도 경윤이 대신 야단을 맞았습니다. 내가 형인데 동생을 잘 보살피지 못했구나. 아버지의 말은 늘 그러했지요. 경윤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논밭일을 배우고 서리 일을 익혔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해가 진 뒤에야 잠자리에 들었지요. 햇볕에 그을린 얼굴과 거친 손이 그의 삶을 말해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경윤을 칭찬했습니다. 참으로 의젓한 청년이로세. 하지만 아버지는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지요. 그러려니 아버지의 말은 늘 그것뿐이었습니다. 경윤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내 마음을 너무도 모르신다. 하지만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낸 적은 없었습니다. 장남이기에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 여겼지요. 동생 도현은 경윤과 달랐습니다. 총명하고 말재주가 좋았지요. 하지만 일은 싫어했고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기 일쑤였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도현을 감쌌지만 어머니가 세상을 뜨신 후 도현은 더욱 방탕해졌지요. 1년 전 도현은 아버지 재산에서 미리 자기 몫을 달라고 하여 집을 떠났습니다. 동생이 떠난 그날 밤을 기억합니다. 형 경윤을 원망의 눈빛으로 바라보며 떠났던 그 밤을 말이죠. 아버지는 그날 밤 서재에서 혼자 흐느껴 우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동생이 떠나고 아버지는 말수가 부쩍 더 줄으셨습니다. 도현이 떠난 후 집안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경윤은 동생의 몫까지 떠맡아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그러려니 라고만 하셨지요. 경윤의 하루는 새벽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논밭을 돌아보고 물기를 살폈습니다. 낮에는 관아 일을 거들고 저녁에는 가게를 정리했지요. 제사가 있으면 제물을 준비하고 문중일이 있으면 경윤이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 훈장이 경윤에게 말했습니다. 자네 참 기특하네. 아버님께서 많이 기뻐하시겠어. 경윤은 쓸쓸하게 웃었지요. 아버님께서는 그저 그러려니 하실 뿐입니다. 훈장이 말했습니다. 사람은 말없이 기다리는 게 제일 어렵다네. 자네 아버님도 마음속으로는 자네를 대견히 여기실 걸세. 하지만 경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시선은 늘 비어있는 도현의 방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밤이면 아버지는 마당에 나가 대문 쪽을 바라보았지요. 혹시 도현이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경윤은 그것을 알면서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장남이기에 참는 것이 도리라 생각했지요. 어느 날 경윤은 장터에 곡식을 팔러 갔습니다. 장터 한쪽에서 아낙네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들었나? 김진사댁 작은아들이 노름에 돈을 다 날리고 건너 마을에서 거지꼴로 떠돌고 있다던데. 세상에 그 잘생긴 도련님이 어쩌다 노름에 빠져 그 많은 재산을 다 탕진했다니 이그 쯔쯔쯔. 경윤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지요. 동생이 돈을 다 잃고 건너 마을에서 거지꼴로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걱정하시는 아버지를 생각하니 당장 찾으러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도현이가 정말 돌아온다면 경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현이 소식을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경윤의 발걸음은 무거웠지요. 그날 밤 경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동생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지요. 어린 시절 함께 뛰놀던 도현의 모습, 아버지께 꾸중을 듣고 울던 모습,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그날 통곡을 하던 동생의 얼굴과 집을 떠나던 날의 자신에게 보였던 그 차갑던 표정이 생각났습니다. 경윤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현아,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냐?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날씨가 추워지자 아버지는 날마다 대문 밖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들어오시곤 하셨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에도 몇 번씩 대문 밖에서 서성이시고 습관처럼 대문 쪽을 바라보시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장롱에서 도현이의 겨울옷을 꺼내 걸어 놓으시고 날씨가 추운데 어디서 고생은 안 하는지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경윤은 그 광경을 보며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아버님, 혹시 도현이 소식을 들으셨습니까?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지요. 아버지는 해가 지면 대문을 닫지 않고 매일 대문 앞에 작은 등불을 켜두셨지요. 밤길이 어두우니 지나가는 나그네를 위한 것이다. 누가 묻기라도 하는 양 꼭 그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아버지가 동생에 대한 걱정을 잘 알기에 침묵으로 바라보는 경윤의 마음은 갈수록 불안해졌습니다. 보름달이 밝은 어느 밤이었습니다. 경윤은 방에 누워 있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논바딜로 몸은 지쳤고 마음도 편치 않았지요.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윤은 귀를 기울였지요. 낮게 울부짖는 목소리, 그리고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경윤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설마 도현이인가? 경윤은 일어나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의 방에도 불이 켜지는 것이 보였지요. 아버지가 방에서 허겁지겁 달려 나오시더니 급한 걸음으로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으로 향하셨지요. 경윤은 그런 아버지를 뒤따라 가지 못하고 기둥 뒤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대문이 열렸습니다. 도현아, 도현이냐?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집 나간 동생 도현이가 거지꼴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경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가 버선발로 대문 밖까지 단숨에 달려나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니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경윤은 그냥 돌아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나갈 수가 없었지요.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 돌아온 동생을 안고 오열을 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니 장남의 세계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따뜻한 목욕을 시키시고 음식을 내오게 했습니다. 경윤이 씻고 나오는 동생의 몰골을 보니 말이 아니었습니다. 한때 마을에서 가장 잘생겼다던 동생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경윤은 그런 도현에게 다가가 고생이 많았구나 하며 꼭 안아주었습니다. 도현은 그런 형의 가슴에 기대어 용서를 구했습니다. 형님, 제가 어리석어 형님께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경윤은 동생의 소문을 듣고도 즉시로 찾아가지 않았던 자신이 그동안 괴로웠는데 동생을 직접 보니 미안한 마음만 들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너를 더 보살피지 못한 내 잘못이 더 크다. 경윤은 진심으로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동생의 마음을 보며 자신이 먼저 찾아가지 못한 것이 후회되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나오셨습니다. 손에는 깨끗한 옷을 들고 계셨지요. 도현아, 이 옷을 입거라. 아버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아버지는 직접 도현의 등에 옷을 걸쳐주셨습니다. 경윤은 그 광경을 보며 가슴 깊은 곳에 감추어둔 소외된 외로움이 시기와 질투가 화로 올라왔습니다. 평생 아버지 옆에서 묵묵히 일해온 자신에게는 인색하기만 하신 아버지가 재산까지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너무도 관대하신 모습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경윤은 그런 모습을 뒤로하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날이 밝자 경윤은 불편한 마음을 피하려고 조용히 논으로 향했지요. 하지만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마음속에서 자꾸만 자신이 소외되는 것 같은 생각에 머리만 복잡했습니다. 아버지는 어쩌면 저리도
내게 무심하신 걸까? 경유는 도현이가 돌아오고 더 생각이 복잡해졌습니다. 경유는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 앞에 이르자 음식 냄새와 사람들이 북적대는 소리가 시끌벅적했습니다. 마당에 들어서니 하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큰 솥에서는 고기가 끓고 있었고 떡을 찌는 김이 피어올랐지요. 경유는 하인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하인이 대답했습니다. 대감마님께서 집 나간 막내 도련님이 돌아오셨다고 살찐 소를 잡고 잔치를 벌리라 하시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유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잔치까지 하신다고? 동네 사람들을 다 불렀다고? 귀를 의심했지요. 경유는 평생 집안일을 도맡아 했지만 이런 결정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사 때조차 조촐하게 하신 아버지가 아니신가? 돈까지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이 뭐 그리 잘했다고 용서를 해준 것도 모자라 잔치까지 하신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경유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아버지가 도현과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지요. 아버지는 도현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경유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버지의 표정이었습니다. 아버님, 경윤이 문 밖에서 불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보셨지요. 오, 경윤이냐. 죽은 줄 알았던 내 동생이 돌아왔는데 우리가 잔치를 하고 함께 기뻐하자. 예, 아버님. 하지만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속으로 무너지는 것을 느꼈지요. 경윤은 잔치 준비를 도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축복하며 다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잔치를 돕고 몸은 바삐 움직였지만 마음은 텅 빈 듯 허탈하기만 했습니다. 경윤은 일하다 말고 자신도 모르게 멍하니 서 있곤 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도현을 옆에 앉히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모신 것은 제 작은 아들이 무사히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모두 함께 기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도현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어떤 이가 말했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그동안 마음 고생이 많으셨는데 아드님이 이렇게 무사히 돌아와서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모두 덕담을 하며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경유는 구석에 앉아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고 술잔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경윤에게는 모든 것이 도저히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재산을 지키며 늘 여기 있었는데, 단 하루도 아버지 곁을 떠난 적이 없었는데,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고 문중일도 도맡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런 경윤을 위해 잔치는 고사하고 벗들에게 술상 대접 한 번 해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경윤이 무슨 일을 해도 아버지는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시며 그러려니 라고만 하셨습니다. 경윤은 술잔을 들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술이 스디 있었습니다. 도현의 웃음소리가 칼처럼 경윤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분노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허탈함이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자 사람들이 술에 취했습니다. 문중 어른이 도현에게 말했습니다. 도현이가 참으로 고생이 많았겠구먼. 이제 돌아왔으니 다행이네. 젊은이가 실수할 수도 있는 법이지. 다른 어른도 거들었습니다. 그래, 그래.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아버지에게 돌아오면 부모의 마음은 돌아온 것을 기뻐하며 용서해 주는 게 부모이지. 경윤은 그 말들을 들으니 다시 분노가 일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경윤에게 말했습니다. 경윤이 자네는 이 집안의 장남이니 이런 동생을 잘 받아주게. 경윤은 대답을 하지 못하고 그냥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는 평생 이 집을 지켰는데 아무도 나를 불쌍하다 하지 않는구나. 경윤의 공로는 모두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장남이니까 그래야지. 의젓하니까 당연하지. 사람들의 말은 늘 그러했지요. 경윤은 술을 마셨습니다. 평소에는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술잔이 비면 또 채웠지요. 취기가 오르자 경윤의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아왔는가?
그 물음이 경윤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효도를 위해서였나? 아니면 인정받기 위해서였나? 경윤은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쥐었습니다. 술잔을 든 손이 떨렸지요. 그동안 장남으로서 인내하고 참아온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잔치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지만 경윤은 일찍 자리를 떴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혼자 앉아 있는데 하염없는 눈물만 흘렀습니다. 밖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경윤의 방은 고요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손님들이 돌아갔습니다. 경윤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당을 거닐었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지요. 경윤은 아버지의 서재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서재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경윤은 문 앞에 멈춰 섰지요. 안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혼잣말을 하고 계셨습니다. 여보, 둘째가 살아 돌아왔소. 도현이가 집을 나간 후 하루도 편히 잠든 적이 없었구려. 경윤은 숨을 죽였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없었지요. 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도현이가 어디선가 굶주리고 있지는 않을까, 추위에 떨고 있지는 않을까. 생각하면 걱정이 되어 하루도 편히 잠을 이룰 수 없었구려. 경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도 고통받고 계셨던 것입니다. 경윤은 아버지를 원망했었지만 아버지 역시 아픔을 안고 살아오셨던 것이지요. 경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주먹을 쥐었던 손이 풀렸지요. 경윤은 서재 문 앞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날 밤 경윤은 처음으로 아버지를 한 사람의 인간으로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늦게까지 장가도 가지 않는 두 아들이, 작은 아들은 도박에 빠져 아버지를 힘들게 하고 장남이라고 하는 나는 아버지께 참 무심한 아들이었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 일찍 눈을 떴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밤에 과음한 것도 있었지만 생각이 많아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경윤은 생각에 잠기어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정말 효자였는가? 경윤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아버님을 위해 산 것인가? 아니면 인정받기 위해 산 것인가? 경윤은 평생 의롭게 살았다고 믿었습니다. 장남으로서 도리를 다했고 불평 한마디 없이 집안을 지켜왔지요. 하지만 속마음 깊은 곳에는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나는 아버님의 칭찬을 바랐다. 경윤은 인정했습니다. 형님은 의젓하다는 말, 장남답다는 말, 그런 말들을 듣고 싶었다. 경윤은 자신의 효행을 저울에 올려놓았습니다. 한쪽에는 의무가, 다른 쪽에는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놓여 있었지요. 경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효행이 완전히 순수하지만은 않았음을. 그렇다면 나는 위선자였던 것인가? 경윤은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생각이 들었지요. 아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해도 내가 아버지를 위해 한 일은 진심이었다고. 경윤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지요. 도현이 우물가에서 세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수척한 모습이었습니다. 며칠 후 경윤은 무슨 생각인지 갑자기 문중 어른을 찾아갔습니다. 동생이 집을 떠나던 그날 아버지와 동생 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주 찾아뵙는 문중 어른을 찾아가 인사를 드리자 경윤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무슨 일로 왔느냐, 경윤아? 경윤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1년 전 도현이가 집을 떠나던 날 아버지와 도현이 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요? 문중 어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일을 아느냐? 내 아버지께서 도현이를 심하게 매질을 하셨다. 경윤은 놀랐습니다. 그날 경윤은 관아 일로 집을 비웠고 돌아오니 아버지의 재산을 들고 집을 나가던 동생을 본 것이 전부였습니다. 도현이가 노름빚으로 집안 재산에 손을 댔다는 아버지가 그것을 아셨지. 내 아버지께서는 분노하셨고 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처음으로 도현이를 심하게 매질하셨다. 도현이는 그날로 아버지와 형을 원망하며 자기 몫의 재산을 달라고 하고는 집을 떠났지.
경유는 동생 도현이가 자신까지 원망했다는 소리에 침묵했습니다. 어른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유나, 내 아버지께서 가장 후회하신 것은 매질이 아니었다. 그날 밤 내 아버지께서 견딜 수 없는 고통에 내게 오셔서 울며 말씀하셨지. 내가 자식들에게 너무 서운하게 대했나 보다고, 도현이가 형한테만 신경 쓴다고, 나를 원망을 하며 광기 어린 눈으로 쳐다보았다고, 그 외로움을 도박으로 풀었던 것 같다고 하며 너무 괴로워하셨다는 것이다. 경윤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른은 경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경윤아, 내 아버지께서는 너희 두 아들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일만 하셨다. 그것이 너희들을 위한 사랑이라고만 생각했던 게지. 너에게는 의지하셨고 도현이에게는 걱정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가장 두려워하신 것은 두 아들을 모두 잃는 것이었단다. 경유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어른이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신 것을 아느냐? 도현이가 돌아오지 못할까봐, 그리고 너마저 떠날까봐 두려워하셨던 것이지. 경유는 그토록 태산 같기만 했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여린 마음이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도 감당하기 힘든 마음을 묵묵히 지켜내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두 아들을 너무도 사랑하셨다는 것, 그리고 두 아들을 모두 잃을까봐 두려워하셨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동생처럼 집을 떠나야만 아버지의 간절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생각하곤 했으니까요. 늘 외로움에 자신의 생각에 빠져 동생을 기다리는 아버지만 보면 곁에 있는 자는 영원히 간절함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 하며 원망했던 자신이 너무도 부끄러웠습니다. 날이 밝자 경유는 새벽같이 일어나 논과 밭으로 향했습니다.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나는 여전히 장남이다. 내 자리는 여기다. 경유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일을 했습니다. 해질 무렵 경유는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산길을 지나는데 갑자기 위에서 돌이 굴러 떨어졌습니다. 조심하시오, 누군가 외쳤지만 늦었습니다. 경유는 큰 돌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흘렀지요. 의식이 흐려지는 가운데 경유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를 지켜드려야 하는데, 이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 아버지, 도현아 부르며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경윤이 쓰러진 것을 본 나무꾼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여보게, 정신 차리게. 나무꾼은 경윤을 흔들었지만 경윤은 의식을 잃었지요. 나무꾼은 경윤을 업고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김진사대 큰아들이 다쳤소. 소식을 들은 김진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급히 달려나갔지요. 도현도 뒤따라 나왔습니다. 형님, 이게 어찌 된 겁니까? 나무꾼이 경윤을 마당에 내려놓았습니다. 김진사는 경윤을 끌어안았습니다. 경윤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절박한 목소리였지요. 의원이 급히 불려왔습니다. 머리를 크게 다쳐 일단 상처는 치료했는데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탕약을 지어 다시 오겠다고 돌아갔습니다. 경유는 사흘 동안이나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김진사는 경윤의 곁을 떠나지 않았지요. 밤새 경윤의 손을 잡고 앉아 흐느껴 우시는 소리가 경윤의 귓가에 아득히 들렸습니다. 경윤아, 제발 정신을 차리거라. 어서 눈을 떠다오. 도현도 형의 방 앞을 지켰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형을 걱정했지요. 형님, 제발 깨어나십시오. 사흘째 되는 날 밤, 경윤이 신음하며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에 아버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울고 계셨지요. 아버님, 경윤이 작게 불렀습니다. 김진사는 경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경윤아, 정신이 드느냐? 아버지의 목소리는 기쁨과 안도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경윤은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수염은 헝클어져 있었지요. 평생 단정했던 아버지가 이렇게 무너진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경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김진사는 경윤의 손을 더욱 꼭 쥐며 말했습니다. 경윤아, 이 아비가 미안하다. 내가 너를 잃을 줄 알았다. 너를 잃을 뻔한 이 사흘이 얼마나 지옥 같았는지 모르겠구나. 경윤은 며칠 후 몸을 일으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경윤의 곁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경윤에게 직접 죽을 떠먹여 주시고 약을 다려 주셨지요. 경윤은 평생 처음 받는 아버지의 돌봄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경윤은 마당에 나와 앉아 있었습니다. 몸은 아직 약했지만 바람을 쐬고 싶었지요. 아버지가 옆에 앉으셨습니다. 한참 동안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석양이 마당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지요. 경윤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경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아버지를 다시 못 보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마음에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못난 아들을 용서하세요. 김진사는 장남 경윤이의 말에 울컥하는 마음에 그만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경윤은 처음으로 마음속 말을 쏟아냈습니다. 도현이가 돌아왔을 때 아버님께서는 잔치를 베푸시고 소를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도현이를 끌어안으셨지요. 저도 그런 아버님의 간절한 사랑을 받고 싶었습니다. 경윤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도 못난 아들이었습니다. 김진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경윤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아비가 잘못했다. 김진사는 경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늘 곁에 있어서 이 아비는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잊고 살았구나. 김진사는 처음으로 아들 앞에서 크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경윤아, 미안하다. 이 아비가 정말 미안하다. 김진사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있어서 이 집안이 무너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 아비가 덕이 부족했구나. 경윤의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김진사가 말했습니다. 경윤아,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있더냐? 너와 도현이는 이 아비에게 똑같이 소중하다. 너희 둘은 내 전부이다. 자식을 잃느니 재산을 잃은 게 낫고 자식이 부부 앞서 죽는다면 내가 대신 죽는 것이 낫다. 너희 둘은 내 생명보다 귀하다. 도현이가 집을 나갔을 때 이 아비는 매일 밤 뜬 눈으로 보냈다. 내가 쓰러졌을 때 부모 앞서가는 줄 알고 그 고통을 말할 수도 없구나. 김진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희 둘 중 하나라도 없다면 이 아비는 그 고통을 견딜 수 없다. 김진사는 경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 아비가 너희를 향한 사랑을 너무도 표현하지 못했구나. 너에게도 도현이에게도 말이다. 김진사는 경윤을 더욱 꼭 안았습니다. 경윤아, 용서해다오. 경윤은 아버지의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평생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나왔지요. 아버지도 함께 울었습니다. 석양이 두 사람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경윤은 차츰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이전과는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침마다 경윤에게 물었습니다. 경윤아, 오늘 몸은 괜찮으냐? 경윤이 논밭으로 나가려 하면 말렸습니다. 일꾼들을 내보냈으니 너는 무리하지 마라. 만류하는 아버지를 위로하고 나갈 때면 대문 앞에 서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바라보셨습니다. 저녁이면 아버지는 대문 앞에 나와 기다리셨습니다. 일하고 돌아오는 두 아들을 보면 그냥 달려가 반갑게 맞이했지요. 오늘도 너희들이 고생이 많았구나. 아버지의 따뜻한 말씀이 두 아들의 피로를 녹였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세 사람은 마루에 앉아 이런저런 하루 있었던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소소한 일상이었지만 그 시간은 세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도현도 변했습니다. 형을 도우며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했습니다. 형님,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도현은 겸손하게 물었습니다. 경윤은 동생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잘하고 있다.
경유는 더 이상 동생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도현도 고통받았음을, 그리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음을 알았지요. 서로가 마음을 모르고 너무도 많은 시간을 오해와 고통 속에서 외롭게 보냈던 시간들이 후회되고 아까웠습니다. 어느 날 문중 어른들이 김진사댁에 모였습니다. 이제 두 아들도 장성하고 혼기도 꽉 찼는데 이제 장가도 하고 손자 손녀들도 봐야 되지 않겠나. 김진사댁 두 아들이 우애 좋고 성실하다고 여기저기서 중매가 들어오는데 그래도 장남부터 보내야 되지 않겠어. 김진사는 너무도 원했던 소리에 호탕하게 웃으며 적극 중매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두 아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부끄러운 듯 머리를 긁적이며 배시시 웃었습니다. 사실 혼기를 놓치고 아버지께 손자 손녀를 안겨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에 늘 죄송하기만 했었습니다. 이제는 편안한 마음으로 장가도 가고 아버님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경윤의 마음에는 평강이 자리 잡았고 도현의 마음에는 기쁨이 회복되었지요. 두 형제는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고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아버지에게는 듬직한 두 아들과 착한 두 며느리와 손자와 손녀까지 식구가 6명이나 늘어 있었습니다. 손자와 손녀는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수염을 잡아당기며 장난을 치고 할아버지는 손자 손녀의 재롱에 웃음이 떠날 날이 없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 경유는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날려 마당에 쌓였지요. 경유는 빗자루를 들고 천천히 낙엽을 쓸었습니다. 문득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석양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지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부드럽게 비쳐들었습니다. 나에게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하며 경유는 미소 지었습니다. 평생 인정받고 싶어 했던 외로웠던 그 마음은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면서 회복되었습니다. 경유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간절함으로만 아는 것이 아닌 서로 마음에서 이해하고 표현하는 관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문이 열리며 아버지가 들어오셨습니다. 장터에 다녀오시는 길이었지요. 아버지는 경윤을 보자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경윤아, 수고하는구나. 경윤은 빗자루를 세우고 아버지께 다가갔습니다. 그래, 오늘은 장터에서 암탉을 2마리 사왔는데 우리 손자 손녀랑 모두 저녁 보양식을 해보자구나. 손자와 손녀들이 달려와 할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경윤이는 이런 날이 정말 꿈만 같이 행복했습니다. 아버지는 날이 갈수록 몸은 쇠약해지셨지만 자식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의 표현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 따뜻한 손길 하나가 경윤의 마음을 채워주었지요. 큰 며느리와 작은 며느리가 부엌에서 나와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녁 준비가 되었습니다. 대가족이 되어 가족이 밥상에 둘러앉아 날마다 잔치집이 되었습니다. 소박한 저녁 식탁이었지만 항상 식탁에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경윤은 아버지와 동생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행복이구나. 간절함이 아니어도 극적이지 않아도 이렇게 평범한 일상 속에서 서로의 마음을 알고 함께하는 것이 참 행복이구나.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의로움도 사랑이 없으면 외로움이 된다고 말이지요. 경윤은 평생 의롭게 살았지만 사랑을 느끼지 못해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며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떠나야만 소중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을 때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경윤은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집안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지요. 김진사댁에서는 날마다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갔습니다. 야담 라디오 재미있으셨나요? 내일은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만날게요.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